밤에 현관문 도어락을 찰칵하고 잠그면서 막 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요? 만약 내가 지금 밖으로 내쫓으려고 이렇게 문을 잠그는 건데 정작 그 끔찍한 위협이 이미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청취자님들도 지금 아마 속으로 뜨끔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정확히 그 서늘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쌓인 자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 앞에 커커스 리뷰, 퍼블리셔스 위클리, 살인과 메이햄 매거진, 그리고 수많은 굿리즈 독자 리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 거기다 2026년 2월 영미권 범죄 스릴러 문학시장 분석 보고서까지 있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탐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수많은 텍스트를 해체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간 리뷰 몇 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2026년 현재 문학계가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떤 불안을 포착해내고 있는지 그 시대 정신의 민낯을 완벽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오늘 탐구의 미션입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아주 날카로운 통찰만 쏙쏙 골라내서 지식의 지름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청취자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올해 문학계의 핵심 트렌드를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스릴러 문학계가 약간 가장 가까운 곳의 공포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외딴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낯선 살인마가 주된 소지였잖아요. 맞아요. 이른바 스트레인저 데인저라고 부르는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스릴러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안전한 세계를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 초점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나의 가장 안전한 세계, 즉 가족이나 연인, 절친한 친구가 사실은 나를 파괴할 가장 위험한 존재라면 어떨까 하는 심리적 붕괴로 시장의 트렌드가 이동한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가족 내의 트라우마나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공포는 샤이닝 같은 고전 호러에서도 늘 단골 소재 아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미쳐가는 건 예전에도 많았으니까요. 지금의 트렌드가 과거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과거의 가족 호러가 주로 초자연적인 힘이나 명백한 정신적 광기에 의해 가족이 파괴되었다면 2026년의 스릴러는 극도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무지에 기반합니다. 일상적인 무지요?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내 아이, 내 남편의 이면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철저한 고립감이죠. 팬데믹 이후 좁은 공간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오래 지내며 무의식적으로 쌓인 피로도와 불안감이 스릴러 장르를 통해 터져나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일상적인 무지라는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자료에 있죠. 바로 메리 쿠비카의 신작 It's Not Her입니다. 네, 이 작품 설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취자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위스콘신의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호숫가 산장으로 평화로운 가족 휴가를 떠난 거예요. 아침에 느긋하게 팬케이크를 굽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이고 완벽한 휴가의 아침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옆 산장에서 막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려가 보니까 주인공 코트니 그레이의 오빠인 놀란과 세연이 메밀리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해 있는 거예요. 그 첫 장면의 대비가 진짜 압권이죠. 평화로운 휴양지와 참혹한 살인 현장요. 게다가 현장 상황이 독자를 지독한 딜레마에 빠뜨리잖아요. 14살 조카 와이엇은 알레르기약인 베나드리를 먹고 2층에서 쿨쿨 자고 있어서 무사한데 문제는 17살 조카 리스죠. 흔적도 없이 실종된 상태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독자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끔찍한 의심을 시작해야만 해요. 실종된 17살 리스가 범죄의 또 다른 희생자인지 아니면 부모를 난도질하고 도망친 살인범인지 끝까지 헷갈리게 만들죠. 네, 이 소설은 현재 피말리는 수사 과정과 사건 발생 전 리스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과거가 교차하는 듀얼 타임라인을 씁니다. 게다가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5년 전에 바로 이 리조트에서 일어났던 미제 사건 말씀이시죠? 네,
11살 소녀가 실종됐던 과거 사건이 밝혀지면서 현재의 범죄랑 아주 끈적하게 얽히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이 작품이 청소년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부모 세대의 근원적인 공포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10대 자녀의 스마트폰 안에는 부모가 전혀 모르는 그들만의 우주가 있잖아요. 완벽히 공감합니다. 그 정보의 단절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메리 쿠비카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흥미로운 건 이 2월 시장 분석 보고서의 비즈니스적 측면이에요. 이 작품이 출간되기도 전에 프랑스의 거대 제작사인 고몽과 TV 시리즈 판권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출간 전부터요. 스트리밍 시장의 알고리즘이 이제는 출판계의 원고 채택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주 배경이라 거대한 CGI가 필요한 블록버스터보다 이런 작품이 훨씬 끌리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인물 간의 조여오는 심리적 텐션만으로 시청자를 밤새 정주행하게 만드니까요. 네, 제작비 대비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출판 시장 트렌드가 영상 매체의 경제학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이 두렵다면 과거의 연인은 어떨까요? 저희가 살펴본 또 다른 자료 중에 굿모닝 아메리카 북클럽 2월 선정작이 있죠. 레오도라 달링턴의 데뷔작 디 엑시스입니다. 이 작품이 그 불안한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찌릅니다. 주인공 나탈리는 자기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곧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곧 자신의 전 남친들이 하나둘씩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른바 전남친 스릴러라는 트렌드인데요. 이건 단순한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과 타인에게 남긴 감정적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관계를 현실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믿지만 데이터의 바다 어딘가에는 영원히 박제되어 있다는 공포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인터넷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검색 기록, 과거에 태그된 사진,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메시지들. The Access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새 출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현대인의 뼈아픈 불안을 건드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긴 감정의 빛과 서버의 데이터가 결합했을 때 과거가 현재의 안정을 찢어버리기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정말 도망칠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에요. 스릴러 독자들이 이런 무거운 심리전에 약간 질려갈 때쯤 장르의 공식을 아예 산산조각 낸 기발한 돌연변이가 등장했습니다. 네,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극찬한 샬리 톰슨의 데뷔작 How to Kill a Guy in 10 Days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무려 슬래셔 로맨틱 코미디라는 언뜻 들으면 완전 물과 기름 같은 두 장르를 섞어 놓은 작품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가벼움과 호러의 잔혹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싶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둘 다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마지막에 폭발시키며 해소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작가가 그 구조를 너무나 유쾌하고 잔혹하게 비틀어버렸어요. 주인공 제이미 프레스콧은 1980년대 슬래셔 영화와 로맨틱 코미디의 공통점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룸메이트에 이끌려 스피드 데이팅 클럽에 가게 되죠. 다들 와인잔 들고 어색한 농담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고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제이미와 방금 전까지 데이트하던 남자의 목이 베인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출구는 폐쇄되고 남은 사람들은 연쇄 살인마와 함께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화 스크림의 룰을 현대 데이팅 앱 문화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이 연구하던 공포영화의 법칙들을 떠올리면서 살인마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살인마가 참가자 중 한 명에게 꽂혀서 그 여자를 호러 영화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 이른바 사이널 걸로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 지적 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이미는 절대 그 파이널 걸이 되지 않기 위해 호러 클리셰를 피해가며 생존 게임을 벌이는데 와중에 무려 2명의 다른 남자와 삼각관계에 빠집니다. 누가 살인마일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티키타카를 절대 놓지 않아요. 각 챕터 시작 문구들도 완전 예술입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명대사를 비틀어서 남은 평생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질 때 당신은 그 평생이 최대한 빨리 시작되길 바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메타텍스트 구조 때문입니다. 주인공 스스로가 장르의 클리셰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작가가 현대의 독자들에게 너희들 이 장르 공식 다 알지? 우리 같이 비웃어볼까? 하고 말을 거는 겁니다. 수십 년간 쏟아진 스릴러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된 거죠. 뻔한 공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가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한 재미를 주네요. 아, 통제권이나 큐레이션 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찾는 또 다른 곳, 셀러브리티 북클럽 말씀이시군요. 빙고! 이번 2월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리지 위더스푼 북클럽의 선정작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필리파 말리카의 In Her Defense입니다. 이 작품은 겉보기엔 법정 스릴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과 서사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국민 TV 스타이자 유명 셰프인 안나 핑고우가 자기 딸 메리의 심리치료사인 진 게스트를 고소하면서 세계의 재판이 열리죠. 안나는 진이 재정적 이득을 위해 딸을 세뇌시켰다고 주장하고 진은 오히려 자기가 메리를 폭력적인 가족 시스템에서 구원하는 중이라고 맞섭니다. 재판 내용도 팽팽하지만 구드리즈 독자 리뷰들을 보면 이 소설의 진짜 묘미는 따로 있다고 입을 몹니다. 바로 사건을 서술하는 화자, 거스 때문이죠. 네, 당사자들이 아니라 주변인인 개 산책 도우미이자 전 어시스턴트인 거스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로마 예술학교 시절의 과거와 현재, 재판이 계속 교차하면서요. 거스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끝판왕이잖아요. 안나 밑에서 일했고 메리랑도 알고 진의 환자이기도 하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요. 이 작품은 현재 우리가 겪는 정보에 대한 불신을 완벽하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은밀한 심리치료나 라이프 코칭이 사이비 종교처럼 작용하는 위험성을 지적하죠. 게다가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실상은 얼마나 기괴한 가식인지도 폭로하고요. 청취자님,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명목 아래 은밀하게 벌어지는 조종, 즉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독자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작된 영상과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시대에 진실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독자들은 필연적으로 정서적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뇌를 식혀줄 피난처가 필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볼까요? 너무 어두른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최근 스릴러 시장의 한편에서는 피가 튀지 않는 코지 미스터리와 독특한 시대극이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묘사 대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미스터리들이죠.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만 20만 부 이상 팔린 마이 그랜드파더 더 마스터 디텍티브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영어권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에거사 크리스티나 에드거 앨런 포를 오마주하면서도 일본 특유의 힐링 문학 트렌드를 접목시켰잖아요. 범죄의 잔혹성보다는 사건을 해결하며 인물들이 연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도피적인 위안을 제공하니까요. 힐링 탐정물에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서브 장르도 눈에 띕니다. 바로 노인 탐정 트렌드인데요. 퍼거스 크레이그의 I'm not the only murderer in my retirement home. 제목부터 아주 길고 유쾌합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딱 짐작이 가죠.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연쇄살인마 캐롤이 주인공입니다. 출소 후에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려고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는데 하필 거기가 은퇴한 전직 경찰들로 바글바글한 곳이었다는 꿀잼 설정입니다. 거기서 전직 경찰청장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캐롤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자 누명을 벗기 위해 눈치 빠른 전직 형사 영감님들을 피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코믹한 전개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노년층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등장시킴과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시대극 쪽에서도 기발한 시도들이 많죠. 네, W.M. 에이커스의 투킬 어쿡은 1970년대 뉴욕이 배경인데 깐깐한 음식 평론가가 파티에서 젤리 요리 안에 담긴 셰프 친구의 잘린 머리를 발견한다는 코믹하면서도 기괴한 믹스를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건 카루 클레어 버크의 예스터리어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유행하는 트레드와이프 트렌드를 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빈티지 드레스를 입고 빵을 구우며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내의 삶을 낭만화해서 전시하는 인플루언서죠. 수백만 팔로워한테 그런 완벽한 과거 여성상을 전시하던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아침
진짜 1805년으로 뚝 떨어져서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약으로만 소비하던 19세기 여성의 삶이 항생제도 없고 여성의 권리도 없는 지독한 생존 호러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아주 날카로운 풍자수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훑어본 이 수많은 2026년 2월의 스릴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괴물이나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포는 가장 사적이고 일상적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족, 내 과거의 연인,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조작된 나 자신까지 말이죠. 이제 청취자님은 서점에 가서 어떤 스릴러 책을 고르시든 그 책이 현대인의 어떤 시대적 불안을 담고 있는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갖추시게 되었습니다. 네, 표지 뒷면에 문구 한 줄만 읽어도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신경증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유쾌하고도 조금은 서늘했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을 위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자료의 핵심 테마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디지털 발자국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 관한 부분이군요. 네.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당신의 소셜미디어 기록, 남몰래 지웠다고 믿었던 검색 내역, 그리고 과거 연인들에게 남긴 흔적을 완벽하게 짜깁기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스릴러 소설 속 주인공 혹은 속을 알 수 없는 악당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옆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당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1%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스스로가 남겨온 디지털 발자국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미지의 영역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서늘한 자료 파헤치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지적 쾌감으로 가득 찬 방대한 자료들을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